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네, 멤버분들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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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을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눔나님, 운누나이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류지연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2님 모두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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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두 편을 연속으로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근황이 별로 궁금하진 않은데 뭐 박 박사 근황 시간에 이야기 못 나눴으니까 뭔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GPT-5원 얘기를 했겠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면 됩니다. 아니 뭐 심도 있게 나누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 제가 특이하게 알게 된 거는 5원 프리뷰가 일주일 기준 50회, 그다음에 5원 미니가 하루 기준 50회 쿼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깝깝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니는 그래도 쓸 수 있는 수준의 쿼터인데 프리뷰는 제가 쓰기 시작한 날 다 써갖고 6일 뒤에 쓰라 그래서 뭐라고? 약간 이러고서 그러고서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일주일 동안 50건이라 그래서 그럼 저는 팀 계정 쓴다지 않았나? 지금보다 전에 회사에서 팀 계정 쓴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 팀 플랜의 쿼터가 일주일 기준 50회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 짜다. 네, 그래서 지금 저에겐 지금보다 7배를 내야 할 동인이 생겼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7배나 가격이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하루 만에 다 쓴 거잖아요, 쿼터를. 네네. 근데 예. 일주일 뒤에 쓸 수 있잖아. 예. 네. 7배를 낼 가격의 동인이 생겼다고요. 그래 뭐 240만 원 내에 팔겠다는 뭐 썰들이 있더만. 무슨 $2,000? 말들인지는 예. 모르겠지만. 근데 뭐 실제 $1,000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7배만 해도 $1,000 $1,500 정도 되니까 정말 그렇게 할 거냐를 이제 프리뷰 다음에 더 좋은 모델 5원 제대로 된 놈 그죠. 내면서 아마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지금 쓸 수 있는 기술로 할 수 있는 이제 쓸 만한 상태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정말 걔네가 말하는 버전 1이라고 부를 법한 이제야 정말 쓸 수 있는 상태 1번이 된 느낌이라서 이제부터 뒤로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게 할루시네이션을 만들 수 있는 학습 형태를 유지한 채로의 한계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낸 논리를 사고할 수 있는 수준의 모델은 다음번 새로운 신기술일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 쓸 수 있는 상태야라고 드디어 된 것 같아 갖고 저는 재밌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기존 모델들 기존에 좀 빨랐다고 말하던 좀 애들한테 시키는 일의 수준이 나쁘게 말하면 한 초등학생 시키는 수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드디어 대학생 시키는 느낌이 나요.
뭐 일각에서는 이번 5원 모델에 쓰는 프롬프트는 이전에 GPT에 쓰던 프롬프트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유가 5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스텝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내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줍잖게 프롬프트에 이런 식으로 그 결과를 도출을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보다 걔한테 음,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게 더 네. 낫다라고 하는 기현님 사람들도 지금 있더라고요. 은연중에 본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모델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아, 본 네네네. 모델. AI가.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추론을 되게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추론의 토큰을 지금 쓰는 식으로 이제 비용이 만들어지는데 음. 앞에 이런 사고를 하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사고를 하느라 추론 토큰을 써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냅뒀으면 지가 알아서 추론도 모델에 설계된 대로 잘 할 텐데 사람의 어설픈 그런 추론 모델을 따라가면서 그 한정되어 있는 추론 토큰을 써버리고 그 상태에서의 결과물 가지고 최종 아웃풋을 만드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그런 식의 뭐 체인 오브 소트나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들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원 얘기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첫날에 저도 나오자마자 막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모델 나올 때마다 항상 해보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보면 개선됐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두 가지 과업을 내줬는데 두 가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에 안 든다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는 할루시네이션 문제 중에서 그냥 두 숫자의 크기에 비교하는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네. 3.9하고 3.11 중에 뭐가 커 이러면 네, 3.11이 크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문제. 네, 이걸 아직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여전히.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지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박사급의 그 뭐 수학 전공자들이 푸는 문제를 얘가 사람보다 더 잘 푼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복잡한 추론 문제는 잘하는데 오히려 단순한 산술 연산 문제는 못하더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정답이 있는 문제 쓰는 거는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많이 한 테스트가 제가 그 분석할 때 연습용으로 많이 쓰는 MPG 데이터 있잖아요. 자동차 연비 데이터. 이거를 주고 제조사별 점유율을 구하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개선된 거는 없는 제조사를 넣어서 표를 만들어주는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되게 심각했어요.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됐는데 그 챗GPT 쓰고 나면 추론 과정을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간단하게는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뭐 제조사 뭐 아우디의 개수를 세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다.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울의 역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방식의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론 과정이 아직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할루시네이션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일단 안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코드를 만드는 작업은 사실은 그 3.5 모델 시절에도 충분히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별로 기대하진 않거든요. 제가 하는 작업에 혹은 뭐 글쓰기라던가 번역이라던가 이런 거는 GPT-4 정도만 해도 혹은 뭐 오픈 AI 모델이 아니라 그냥 클로드의 소넷 모델만 하더라도 컨텐츠를 생산하는 작업은 여전히 이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혁신이 생겨난 건 아니고 그리고 벤치마크 나온 것도 보니까 글쓰기에선 오히려 평가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원 모델이 애초에 글쓰기 잘하려고 만든 모델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추론을 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모델이라서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굳이 5원을 써야 되는 목적이 저한테는 없어요. 할루시네이션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컨텐츠 생산을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비용만 굉장히 높아졌고 응답 속도는 훨씬 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벤치마크 상으로는 브레이크스루라고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각자 하는 작업이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저는 약간의 그런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프리뷰니까 그 다음에 진짜로 뭔가 찐을 내놓으면 그때는 제가 발견했던 이런 문제들까지도 개선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약간 시큰둥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물어보고 계속 제가 여전히 지금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인식이긴 한데 이 모델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제가 여전히 공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이 모델이 만들어지는 근원적 방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당연한 그러니까 특성 중 하나인데 '왜 그게 없어지길 기대하지?' 더하기 1 그게 없으면 왜 못 쓴다고 생각하지? 이거든요. 근데 이 논의를 뭐 제가 아예 방송에서 하자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했다가는 끝도 없을 것 네. 같으니까 우선 넘어갈 근데 건데 네, 예. 넘어갈 문제긴 한데 오픈AI에서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 때 삼는 벤치마크가 전부 다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박삭든 그러니까 문제를 음. 내고 의학 음. 문제를 내고 네 가지 음음. 지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이런 문제잖아요. 음음음. 할루시네이션이 생겨버리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없고 그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추론 문제를 오류 없이 해결하려면 추론 과정의 할루시네이션이 일단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벤치마크에는 항상 할루시네이션을 챙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새 모델이 나왔을 때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있었던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얼마나 줄어들었나. 네, 그리고 신기하게도 줄어들긴 하고 할루시네이션을 체킹하는 방법들의 그 결과물들을 보면 줄어들긴 줄어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이런 문제는 한 번만 틀려도 안 되잖아요. 3.9랑 3.11 중에 뭐가 더 크냐 이런 문제는 100개의 문제를 줬는데 이 중에 3번만 틀립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틀리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져야 이런 문제에도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한계점 때문에. 예. 그래서 물론 저도 그런 문제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근데 그거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그 모델의 응답을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식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라는 생각이 방금 대화에서 느껴지기도 한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근데 우리 이 얘기는 좀 이제 안 하면 좋지 않을까요? 좋아요. 이 얘기가 네네네. 기은님 콘텐츠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재밌는 주제긴 해요. 언어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다음에 언어 모델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우린 이거를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이게 사실 논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벤치마크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들이 있는 거니까 요것만 따로 한번 같이 논의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 이야기하고 오늘 또 기은님이 재밌는 콘텐츠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데이터홀릭에서 데이터 시각화 적어도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라는 이제 에피소드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잘못된 데이터 시각화 사례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요리조리 이제 뜯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 잘못된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해서 좀 더 심화편, 그러니까 즉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걸 갖고 오신 거예요? 더 더 심각한 극혐 시각화를 오늘 보는 건 아니겠죠? 예. 네, 더 심각한 걸 가져온 거는 아니고 조금 그 아. 기저에 있는 좀 이론이나 아니면 좀 논문을 같이 이야기를 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요 이제 잘못된 데이터 시각화 요거에 대한 뭔가 학문적인 논의 내지 이제 뭐 시각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의 논의가 시작이 됐던 거는 에드워드 터프티라는 사람이 이제 차트 정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요거를 처음 개념화를 했을 때부터라고 추론이 되는데요. 요 에드워드 터프티는 참고로 정보 디자인, 뭐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통계 그래픽 분야에서 되게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학자이자 작가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이라면은 이분의 이제 책을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도 집에 이제 몇 권 이분 있는데 네, 이분 그거 쓰신 분인가 보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가이드 투 인포메이션 그래픽 요거 맞죠? 월스트리트 저널 가이드.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음. 이전에 발표된 책들이 더 유명해요. 뭐 Visual 그래요? Explanation이나 아니면 오늘 그래요? 소개해드릴 The Visual Display of Quantitative Information 뭐 요런 책들이 더 유명한데 요번의 기조는 항상 똑같습니다. 복잡한 장식 요소는 다 배제를 하고 데이터 자체에 충실한 시각적 표현을 해야 된다. 요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요. 완전 방금 찬성. 이제
예.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요 차트 정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책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983년에 발간된 The Visual Display of Quantitative Information이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1983년이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네요. 요 이르게 시작이 된 거죠, 요 논의가. 그래서 요것과 함께 이제 논의되었던 개념이 그래프 무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름부터 무결성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막 그런 복잡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 데이터 자체를 좀 직관적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된다. 요런 의미가 좀 느껴지죠. 그래서 요 그래프 무결성이라고 하면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을 사실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그래프가 데이터의 효과를 과대 또는 과소 표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래프의 일명 lie factor, 그러니까 거짓말 지수라는 거를 좀 계산을 해서 그래프가 얼마나 잘 제작이 되었는지 평가를 하는데요. 요 lie factor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효과의 크기를 실제 데이터에서의 효과 크기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즉 lie factor가 1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이 데이터의 실제 효과를 과장해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사실만 전달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군요. 예. 그러니까 막 음. 일부러 막 상승하는 그래프에 예를 들어서 네. 제일 유명한 차트 정크가 거기에다가 뭐 하이힐을 이제 같이 그려 넣어 가지고 하이힐 9배 이제 모양에다가 라인 차트를 이제 입힌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효과를 쪼끔 더 강조하고 장식적인 것에 좀 눈이 쏠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당연히 데이터의 효과를 그래프가 쪼끔 과대 해석하거나 과소 해석하게 좀 도와주겠죠. 그래서 고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터프티의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네네. 방금 말한 맥락은 인포그래픽스를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실제로 이 터프티의 많은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information visualization에 쪼끔 더 초점을 맞춘 사례들을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예를 일단 이분 들면 전공이 통계학이네요, 보니까. 기본 그러니까 전공이 베이스가 통계학이니까 네. 그런 지표를 쪼 제대로 표현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긴 하겠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자면 그동안 좋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객체로 표현해야 한다. 그걸 보여줘야 한다가 사실 전달을 드라이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식 요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 예.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제가 그 단어만 그러니까 그런 방금 말한 하이엘 굽 요소를 예시를 듣는 순간 느끼는 감각은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나 인포메이션 그래픽스?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 모양을 추가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음. 것들이라는 게 굉장히 방해 요소처럼 혹은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들려서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사람 한 명 한 명의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그 감정을 더 극대화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과대 해석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지금 음. 얘기하는 건가?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음. 예. 이게 그래서 해석에 예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네네. 그렇게 사람의 그 사람 그런 픽토그램으로 그 코로나 사망자 수의 데이터를 표현을 한 그런 사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 데이터에서의 효과 크기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픽토그램을 선택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망자를 그냥 수치로 표현하고 그냥 무미건조한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실제 데이터에서의 효과 크기를 과소 표현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뭔가 사람 픽토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 실제 데이터의 효과 크기를 적절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네. 이해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쪼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래프 왜곡과 뭔가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 라벨링 저희가 왜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차트에 annotation 텍스트를 잘 적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러한 라벨링을 좀 명확하고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즉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뭔가 좀 중요한 사건에 라벨을 붙이는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자꾸 이런 복잡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차트 그 자체로만 그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요 원칙을 보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잡한 장식 요소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시각화를 해석하는 데 뭔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걷어내라는 거지 데이터 시각화를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요소까지 걷어내라는 거는 아니구나. 뭐 요러한 네,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하지 말라는 거지 돕지 말라는 건 아니다. 네. 그런 거 네 장식 그런 자체가 문제가 네. 아니네요. 어떻게 그쵸. 쓰였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기현님 혹시 화면 공유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네. 화면 공유는 이제 곧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이 방금 외에도 맥락에서는 네네네. 쪼끔 박 박사 우리 얘기를 좀 듣고 논의하면 어떨까요? 아니 아니요. 들어와 주셔도 재밌는데? 돼요. 그래요? 예예예. 알겠어요. 그 방금 논의에서는 사실 그러면 방해하는 건지 도와주는 건지 또 누가 판단하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너무 그쵸. 진부한 논의지만. 네네. 왜냐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볼 테고 아니면 맞습니다. 그 제공하는 사람이 그게 "나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어."라고 표현했지만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쓸데없는 자료처럼 보인다."라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하기에 '어떻게 하면 좋지?' 같은 적절한 가이드가 없다면 되게 좋은 말, 좋은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보고 제가 지금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개발할 때 어떤 걸 의사결정하려고 할 때 어 "운영하기 쉬운 도구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운영하기 쉬운 도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걸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정크 지수였나요? 뭐였죠? 그 라이 혼란스럽게 팩터. 라이 네. 팩터였나요? 라이 팩터 네네네. 예예. 그 라이 팩터가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지표이지 않으면 지금 이 뭐지? 조언? 주장은 되게 공허해진단 말이죠. "좋은 음. 말인 건 알겠는데 실행할 수 없어." 같은 상태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되게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음.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서 살짝 놀랐는데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 시각화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해석하는 그 각각의 여러 명의 독자들도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독자들별로 다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것과 관련된 논문을 이따 이제 뒤에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은 네. 도구로 빌드업이었어요. 활용됐다니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화면 공유를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네. 보입니다. 근데 글자가 보이진 않네요, 작아서. 네. 글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어. 전체적으로 보여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잘못된 시각화는 어떤 주장의 근거로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트를 제작하는 사람은 아무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차트를 퍼다 나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일련의 담론에서 요러한 이제 잘못된 시각화가 주장의 근거로서 활용이 되었던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 소셜 미디어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그런 논문의 피규어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프들 중에서 이게 그래프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라는 친구들도 보이고 위에 지금 얼굴들로 그 차트를 좀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트 제작자 자체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제 '잘못된 데이터 시각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고로 요 논문 같은 경우는 CHI라고 해서 그 Computer Human Interaction의 준말인데 이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 대회 입니다. 그 CHI의 2021년에 이제 출판된 논문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뭔가 시각적 트릭을 사용한 그런 데이터 시각화는 제가 이전 그 에피소드에서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잘 제작이 되었지만 이게 오정보, 즉 미스인포메이션을 뭔가 전파하는 데 활용되는 경우는 없을까라는 그런 물음에서 한번 같이 논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 논문입니다. 요 논문도 이제 똑같은 카이 학회에 2023년에 출판된 논문이고요. Misleading Beyond Visual Tricks: How People Actually Lie with Charts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특히 트위터에서 데이터 시각화가 정보의 오해를 확산시키는 방식을 이제 분석을 한 연구예요. 그래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 코비드19 이 팬데믹과 관련된 트윗을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코비드19라고 뭐 API에 키워드를 던지면은 트윗을 다 이제 긁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긁어온 트윗이 22억 개였대요. 그럼 이제 22억 개 중에서 데이터 시각화만 포함된 트윗을 이제 선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트윗 메시지 내용을 기반으로 트윗의 시각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기 위해서 이 멀티노미얼 그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선 이제 시각화가 포함된 트윗을 1차적으로 좀 거르는 그런 과정을 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활용된 피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시태그의 수, 이모지의 수, 유저 음, 멘션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한 메타데이터 피처를 좀 써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트윗을 식별한 후에 이제 이 이미지가 실제 데이터 시각화인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개발을 했고 이메이지넷에서 이제 사전을 학습했다는 인셉션 V3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 시각화만이 이제 포함된 트윗을 다시 또 2차 거르는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언제 뭐 논문이에요? 2023년 논문입니다. 23년이면은 멀티모달 모델들이 일반화되기 전이라 이런 방식을 썼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뭐 뭐 지금은 조금 더 음, 네, 최신의 방식을 쓸 수 있겠죠. 어. 아무튼 고생 해가지고 골랐다. 네. 그래서 네. 고생 해가지고 이제 그 자동으로 지금까지 데이터 처리를 결과해서 이제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연구자들이 다 수동으로 검토를 하면서 관련 없는 게시물을 제거하고 요 22억 개 중에 남은 게 9,958개의 게시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석을 다는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학원생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쵸. 이제 요 트윗을 이제 네. 보면서 시각화의 출처를 제대로 밝혔는지 뭐 밝혔다면은 이제 어떠한 이제 소스를 이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코딩을 하고 그리고 이거 사람이 손으로 코딩했다는 거죠, 지금? 네네네. 와, 예. 9,000개밖에 안 되는데 뭐. 밖에요? 9,000개면 밖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트윗과 이제 차트의 조합이다 보니까 트윗 텍스트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 대상이겠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하려는 목적이 시각화가 오정보를 전파하는 데 어떻게 뭔가 활용이 되었는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챗 텍스트가 뭔가 중립인지 아니면 차트에 나타난 그런 매저를 서포트하는지 반대하는지 뭐 요러한 것들을 코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윗뿐만이 아니라 원 차트의 제목 그리고 차트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가 설명 텍스트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윗 작성자가 그 차트에다가 새로 추가한 그런 텍스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같이 코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시각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위반 유형, 추론 오류 유형 이런 것들을 코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 OX로 체크할 수 있는 값들인 거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코드라는 각각의 행들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카운트로 지금 좀 이렇게 그쵸. 수치로 그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언급됐으면 동그라미 표시. 그죠? 그러니까 네네네네. 이런 거겠네요. 연구자가 이미지 그 트윗 하나를 놓고 요 각각의 항목에 대입해 봐서 OX 중에 하나를 이렇게 체크하는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카운팅을 한. 네, 고생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질적 코딩을 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음.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오해를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 시각화가 잘못 사용된 경우는 데이터 시각화 자체에 뭔가 시각적 트릭이 포함되어 있거나 완전 잘못 네.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저가 이거를 가지고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것이 이 음. 오정보를 전파하는 데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어.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쵸. 이제 오독. 주장을 네. 네. 김 팀장님? 그쵸. 그러니까 오독을 했다는 거죠. 자료는 네네. 문제가 없는데. 예. 네. 오독을 한 것인지 아예 음. 작정하고 잘못 사용한 것인지는 이제 뭐 알 수는 아, 없지만 의도인지.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 자료가 근거로 있어요."를 제시를 했을 때 뭔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 주장을 좀 믿는 그런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인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차트를 이제 멋대로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한 셈이죠. 네. 그래서 똑같은 이제 말을 하더라도 그래프 갖다 놓고 하면은 더 진짜같이 그럴듯하게 예. 들리는 거니까. 예.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 같이 이 잘못된 이제 추론을 했던 그러니까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게 왜 아, 잘못됐는지를 좀 같이 정말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예를 들 재밌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요 일단은 보이시나요? 답을 알려주지 말아줘 보시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 보고 '아 이거 좀 안 아, 되겠다.' 일단은 하면은 다 제가 뭔가 잘못된 거죠? 예예. 지금 여기서 제 맘에 안 드는 거죠. 제목에 COVID is over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것, 그 다음에 아래를 음. 향하는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도가 다분하다. 음. 하지만 저때 우리가 이제 이미 미래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전혀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 그쵸. 예, 2020년 7 월을 결과적으로는 얘기하는 예, 틀린 소리를 저렇게 되게 짧은 기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니까 맞습니다. 일단 제 눈엔 그런 게 보이네요. 그래프 자체는 뭐 BBC에서 가져왔고, 네. 음, 오른쪽은 Our World in Data라고 굉장히 많이들 활용을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가지고 왔죠. 음.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거의 이제 정답인데 이제 풀어서 다시 아, 그래요?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이제 한마디로 체리 피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웨덴 불완전한 거만 또 가져와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스웨덴 것을 가지고 와서 "자 이거 봐라. 코비드 끝났지 않으냐." 하면서 불완전한 증거만을 제시를 해서 주장을 좀 뒷받침하려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 국가의 낮은 사망자 수만을 이제 제시를 해서 이제 "방역 조치는 불필요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오른쪽 같은 아, 경우에서도 이제 기간을 이제 멋대로 선택적으로 제시를 해서 자기의 이제 주장을 피력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도에서 이제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왼쪽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트윗 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시각화 자체에는 그런 해석이나 맥락이 전혀 없는데 편향된 해석이나 맥락을 이제 덧붙여서 제공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 둘 다 이제 평판 좋은 출처를 일부러 가리지 않고 스크린샷을 아, 해서 나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했죠. "아 봐봐. BBC가 이러지 않았냐. Our World in Data가 이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게 원자료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진 않았을 텐데, 그죠? 그쵸, 근데 그쵸. 거기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바에 해당하는 시각 자료만 일부만 선택적으로 뽑아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한다. 그럼 맞습니다. 원래 시각화 자료가 보여주는 정보랑은 전혀 다른 정보가 되어 버리는 것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체리 의도적인 피킹한 거네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 개 궁금한 게 있는데 케이스 인 포인트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 그 첫 번째 왼쪽 사망 트위트에 사망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숫자를 봐라. 케이스의 숫자를 봐라." 하나의 요런 뜻인가요?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아. 모르겠네요. 저기 넘버 케이스 오브 숫 데스라고 되어 케이스 있으니까. 숫자 "스웨덴의 케이스 숫자를 봐라. 코비드는 아 끝났다." 요런 표현이군요. 케이스 음. 인 포인트가 적절한 사례라는 뜻이래요. 아, 적절한 그래요? 사례.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아, 그런 표현일 것 같아 갖고 뭐 단어도 까먹었네 아무튼. 수거. 그래 그거. 아, 늙었어, 수거라는 늙었어 단어를 아주. 되게 오랜만에 써보긴 하네. 그러니깐요. 예. 아, 그런 거구나. 아, 이상한 네. 아 추론했네.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일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였는데 어, 왜냐면 그
스웨덴이 좋은 사례인데 코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끝났어라고 말한 거라면 방금 말한 해석이 맞는데 스웨덴의 경우는 끝났어라고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 아니지 않나요? 어, 그것도 너무 자료가 짧잖아. 아, 이 뒤로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음. 물론 저게 그 만약에 네. 2020년 7월 18일 언저리에서 가져온 자료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네. 모든 자료를 다 쓴 거니까 뭐 네네네. 그때 시점에서는 음. 뭐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지금 지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고. 그죠, 음, 그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음. 사실 요 트위터 하나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음, 같은데 왼쪽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위터 그 뭐지? "코비드는 끝나는데 왜 제가 자꾸 코비드 어쩌고 하는 거야?"라고 주장하던 본래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란 걸 알고 있는 채로 이걸 보면 '아 음, 이거 체리피킹 한 거구나.'라는 게 확실한데 그냥 요 단건만 봐서는 되게 미묘하지 않나?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네. 근데 스웨덴 것만 가져왔다는 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스웨덴의 코비드가 끝났어라는 주장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걸 모르겠어서요. 제가 영어 감수성이 아. 떨어지는지 예예예. 저는 그걸 뭔가 이 모르겠어서. 케이스 예. 인 음. 포인트가 적절한 사례라고 해석을 된다는 것을 듣고 다시 읽어봤을 때는 스웨덴이 좋은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 음. COVID is over 이라고 주장을 아. 하는 것 음. 같아요, 오히려 느낌상. 저 문장은 보건대 뭐 그럴 수도 음. 네. 있겠네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스웨덴을 체리피킹일 봐. 수 있죠. 이렇게 되는 예. 거니까. 음. 끝났잖아. 이렇게 됐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좀 명확해지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저 요런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여기 뭔가 밑에 있는 표를 건방져. 봐라는 화살표 아니야? 왜 저게 어떻게 건반지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알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챗GPT한테 물어봐야겠다. 일단 이 그래프는 그냥 마음에 안 드네요. 예, 그래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고거를 좀 차치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차치하고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요 파이 그래프를 왜 이따위로 쓰고 색깔을 왜 이렇게 썼어를 다 제외하고 그것도 딱 하루 날짜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게 무슨 그래프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23분의 1에 불과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23분의 그러니까 1 이것만 씩이나 가지고는 됐어요?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아? 아니 23분의 1 씩이나 됐어? 숫자의 감각이 다르군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게 세상을 휘몰아치는 전 세계의 뭐 "죽음을 만들어냈어."라는 감각이라기보다는 음. 없던 질병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만큼씩이나 사망자를 만들어내 같은 느낌일 텐데 그런 컨텍스트를 심지어 2020 년이잖아요. 그러니깐 네네. 사망자가 생기기 시작할 때쯤에 무언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음. 다른 많은 죽음에 비해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같은 주장을 한 셈인데 생각을 해 보자면 원래 없던 원인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숫자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의 기타에 포함되지 않을 수준으로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심각한 거 아닌가?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전체 중 일부임."이라고 지금 표현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벼 그 격하시킨 느낌인데? 예, 맞아요. 아니 완전 그것도 근데 정확히 이거 자체가 10월 7일 하루 동안의 정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루 동안의 정보로 이걸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지. 이 생각해. 사람은 여기 이제 텍스트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말씀해 어. 주셨던 것처럼 전체 사망자의 2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비드19 그거 그렇게 심각하다고 오바 떨지 마. 그러고 이제 심각성을 좀 낮추려고 한 의도로 이제 그 트윗 작성자는 요 차트를 들고 온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김 팀장님 지적도 되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루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썰을 푸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도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연구자는 이에 더해서 이 질병 발생의 심각성 기준을 임의로 이 사람은 설정을 하고서 자, 그 데스 전체 사망자의 23분의 1이야라고 이제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를 기준으로 두고서 이제 심각성을 임의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러한 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예. 아니 분석을 그리고 했습니다. 단일 심지어 예.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4. 몇 %가 되면 엄청 많은 거지. 그쵸.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바이러스 온갖 게 다 예예예. 있는데.
그쵸. 거기다가 심지어 이게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데일리라고 하면 음. 반대로 이게 상승하는 수준이 심각성을 나타낼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지. 예. 그런 표현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음. 스냅샷만 보고 평가한 거니까 그렇게 네. 보면 사실 '일부러 이것만 제공하고 왜곡하였다.'라는 게 너무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서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사람은 이 그래프가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바이하고 자기 이름까지 박아 넣었잖아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음. 이 어떤 애티튜드가. 저 이게 그렇게 미처 보여주지 자랑스러워? 못했는데 그랬네요. 그리고 파이 차트에 지금 입체 효과를 넣었어. 입이 탈락이에요. 탈락. 색깔을 몇 개를 쓴 거야. 탈락. 이건 시각화 네. 자체로도 탈락이고 이 쓴 의도도 다 탈락. 아니 추론도 저는 탈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프의 디자인을 보면 이 사람의 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느냐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표현하는 것에 얼마나 익숙한가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그럼 그 두 가지를 가늠해 보면 이 사람은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보자마자 저는 그냥 스킵합니다. 맞습니다. 자세가 안 돼 있어. 근데 이 다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게 아니고 Our World in Data에서 이제 들고 왔어요. 데이터를. 음. 요 트윗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뭐랄까 그림판에서 그린 것 같은 저 네모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요. 네, 저 K's per million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네, 별로 적절한 방식의 강조 방식이 아니다. 네. 이 차트는 네. 원래 그 코비드-19 확진자 수 추이를 그냥 나타낸 거죠. 네. 네. 근데 이 그래프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트윗을 쓴 사람이 직접 주석을 추가를 해서 어떤 해석이나 맥락을 좀 강조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오고 나서 케이스가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하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뭐지? 자꾸 영어 때문에 지금 자꾸 장벽이 생기는데 그 유러그어리 이게 우루과이입니다. 뭐예요? 우루과이. 우루과이예요. 우루과이. 나라 세상에 이름이군요. 그렇구나. 지금 이 글자는 원래 그래프에 없었던 건가? 네. 그러니까 위에 이 Daily New 그죠? Confirmed COVID-19 이거는 원래 있던 그 텍스트인데 그렇죠. 요 우루과이 모시기 이 Vax Launch Day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런 네. 그래프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위치에다가 이런 이상한 제목을 폰트도 달리해가지고 넣을 리가 없어. 그쵸. 그죠? 예, 그 통일성을 이 사람이 깨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백신 런치데이를 여기다 이렇게 자기가 찍고 싶은데 지금 찍은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프엔 이런 정보가 없었는데, 그죠?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요 우루과이의 백신 접종 시작과 이 확진자 증가 시점이 비슷하다라는 점을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야, 백신 접종이 확진자 증가를 야기했잖아. 백신 안 돼. 그러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명 연구자는 인과관계 오류다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붙였어요. 아니 이런 식이면 만약에 저 시점에 뭐 우리 엄마가 개 모임에서 개돈 탄 날이야. 여기다가 화살표 표시한 다음에 개돈 탔더니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랑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표는 되게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생각보다 많은 회사원이 이렇게 표 작성할 거거든요. 그쵸. 많이 하죠. 네. 실제로 예를 들어 무슨 굉장히 캠페인 많이 효과 할 같은 거 거예요. 강조할 때 우리가 이 광고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고객이 몰려왔어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네네네. 그때 그거에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차트에 직접 주석을 추가해서 해석이나 맥락을 강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회사 보고서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한 경우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만으로서 인과관계를 암시할 수 전혀 없는데 내가 그런 주석을 추가해서 이런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를 지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 다룰 때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행위죠. 그쵸. 더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 시작 후 확진자가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발표가 되었고 그 주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때 이 박 박사가 차트에는 이야기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인과추론이라는 분야고 경제학에서 많이 하는. 그래서 뭐 이중차분법을 쓴다던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조건이 다른 여러 케이스를 다 같이 비교한다던가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백신을 줬다 뺏었다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상에서 인과추론을 하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음. 그런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네, 다른 맞아요. 효과를 다 제거하고 나서도 이런 효과성을 추론할 수 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선분 하나만 놓고 맘대로 선 그어서 그 효과 때문이라고 이제 억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앞에 사례들은 그냥 잘못했거든요. 음.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주장의 나래를 펼치는 것들도 공감이 가고, 근데 뭐 그냥 잘못했고 이런 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대안이 마땅치 않아 같은 느낌으로 보여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의 그 욕망을 증거 없이 발휘하지 마라는 거죠. 저는 안 해요. 저도 안 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요 비판 지점이, 요 예, 예. 비판의 그 맥락이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인과를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조금 정리해 볼게요. 앞에 두 개는 그게 무엇이었건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요. 걔는 그걸 인과로 설명했든 급표를 어떻게 해석했든 그냥 너가 잘못한 게 맞아. 이건데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게 생겨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지적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예예. 왜냐면 '지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인과라고 말하고 싶어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모두가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리면 자기의 실적이 되는 장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어느 누가 봐도 다 쓰레기 같고 다 멍청한 얘기 한 거야. 근데 네. 여기는 이거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소수인 장표인 것 같아요. 음. 그 말씀해 그럴 수 주신 있지. 부분을 쪼끔 뒤에서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에서 그러면은 our world in data 시각화 네네. 디자이너는 대체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사람은 차트 자체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뭔가 맥락을 덧붙인 거잖아요. 뭐 그러면은 그렇죠. 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같이 이 our world in data 디자이너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연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뒤에 좀 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뒤에 좀 어 보시죠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쪼금 빠르게 넘어가 보자면은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슬란드랑 이제 그 나이지리아의 데이터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 두 차트를 이제 가지고 와서 썰을 푸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확진자 수를 이제 비교를 할 때 가장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검사율의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관련된 검사율. 이야기는 전혀 없이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백신 효능에 대한 뭔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 요 이제 시각화의 문제다. 그러니까 요거를 시각화를 가지고 썰을 푸는 데 있어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의 조건이 너무 다른데? 그쵸, 그쵸. 인구도 말도 안 되게 다르고, 대륙도 다르고, 그냥 많은 거 하나 적은 거 하나 갖고 와서 비교하는 식인 네. 거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래서 요러한 것이 또 문제였고, 다음 그 차트를 같이 한번 보자면은 요것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 중에서 사망자 수가 적다라는 점을 제시를 해서 백신 효능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군요 여긴 또.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꼭 맞아야 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비접종자 그룹과의 그렇지. 비교를 당연히 네.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고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는 "통계적인 그런 뉘앙스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있습니다. 근데 재조건이 이거는 있어야 진짜 된다는 알기가 어려운. 기본값이네요. 예.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음. 맞아. 예. 그 아니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 수준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발생해요. 음. 그러니까 애쓰지 않으면 발생하기 쉬운 오류죠. 그쵸. 그냥 논리만 쭉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음. 느껴지니까. 예, 아니 항상 이게 이거를 누구랑 비교하는 게 적절한가를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음. 예를 들면 그리고 이런 이제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공부 열심히 안 한 애 중에는 좋은 대학 몇 명 갔는데 이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 그쵸. 그래서 뭔가 항상 비교해야 될 그룹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하고서 네. 주장을 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이드로 모시기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요 시각화를 가지고 온 건데요. 요 네. 연구는 뒤에 이제 뭔가 이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철회된 연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임에도 이제 내 주장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이제 이 과장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인데 요렇게 과학적 연구를 왜곡하는 형식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저건 이제 완전 잘못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명 차트 왜곡, 아니 차트 오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미국의 확진자 수를 이제 지도로 비교를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경우인데 사실 데이터 집계 단위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네. 시각화가 된 건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와. 그런 사례라고 네. 볼 수가 이분은 이 있어요. 그래프를 전혀 그냥 이해 못하는 분이네요. 음. 이건 진짜 상상 초월이다. 근데 네. 뭐 네, 이런 식의 그래프 작성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면 네, 저 점에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네. 그 지금 이 뭐지? 그 시각화 쪽 가이드를 제시하려고 하시는 분 입장에 서면 뭐 펜토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번 우리 비슷하게 이런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고려된 채로 시각화해야 되는 것들을 포함하여 생각을 해 보면 이 네. 시각화는 좀 잘못된 시각화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느껴지기에는. 예예. 네네. 저도 왜냐면 동의합니다. 예예. 그 단계에서 좀 동의가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인구 밀도 대비 코디드라는 상황에서 내 시각화가 원 자료였다면 이런 오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었겠죠. 음. 예예. 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지역 크기 대비 뭐라 그래야 돼? 투표율? 투표율. 득표율 같은 거를 시각화하는 것이 지금 오독의 원인을 만드는 무언가잖아요. 근데 되게 맞아요. 대표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지는 시각화 자료일 것 같은데요,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면적 기반의 지도를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수 같은 경우로 유닛으로 이제 지도를 재해석하는 일명 카토그램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해 가지고 시각화를 맞아요.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것 네. 때문에 생기는 시각화의 그냥 쪼끔 덜 노력함을 음. 갖고 바로 빼와서 오독한 느낌인데.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저희가 보통 '차트 자체가 정말 잘못 제작되었어.'라는 경우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차트를 이용한 거짓말은 이런 시각적인 그런 잘못된 조작보다도 이 썰을 푸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잘못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비극이 많이 시작이 되는데 그쵸.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하는가?'라고 좀 억울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최소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쪼끔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설득력 있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데는 항상 숨겨진 그런 전제가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숨겨진 전제 때문에 설득력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뭔가 특정 기관의 데이터만 보여주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정확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고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주장을 구성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 시각화 디자이너들이 무조건 이제 데이터의 중요한 맥락 같은 경우를 "시각적 요소로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뭐 데이터 수집 방법, 시점, 뭐 제한 사항 요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비교하는 요 차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것이 이 확진자 수 비교의 검사율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그거가 지금 이 차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손쉽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차트의 맥락적인 요소를 반드시 주석이나 각주를 통해서 뭔가 명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가 이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집계를 해서 단일 지표로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항상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을 표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박 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이 이제 사용자가 이거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시각화 주제에서 그거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코로나나 아니면 기후위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이 담론에서 어떠한 주장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뭔가 데이터를 숨기는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은 그거를 시각화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이 연구자들이 인터랙티브 기능을 좀 신중하게 설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인터랙티브 기능이라고 하면은 사용자한테 좀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유롭게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인터랙티브 기능을 넣어주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주석이나 아니면은 어노테이션 텍스트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 미리 적어놔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데. 그쵸. 어려워요. 어렵죠. 네. 저는 뭐 그래서 그게 이 네. 연구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이야기이나 실효성은 없다는 음.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왜냐면 선택 편향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막을 거야 맞습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왜냐면 음. 이거는 지금 보여주신 사례들이 전반적으로 답을 먼저 정해놓고 자기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는 시각화 자료를 가져다가 트윗을 날린 거잖아요. 그쵸. 그 만약에 어떤 시각화 자료가 좋아,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 근데 내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않아, 그럼 그거 퍼나르지 않겠죠. 다른 거 맞아요. 찾아가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런 트윗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맞아요. 드네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각화 디자이너들이 각성하고 제대로 된 차트를 만들면은 이런 트윗 작성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러한 마인드이지 않았을까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좀 잘못된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례들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다른 멤버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저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연구부터도 트위터 22억 개 중 10,000개를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서 대표성을 띠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그 10,000개가 리트윗을 굉장히 많이 받은 무언가야라고 하면 정보가 정말로 왜곡된 채로 전달이 되었음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진 트윗의 리트윗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의 그러니까 전파 정도가 지금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건 이 연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파성이 주제는 아니니까. 왜곡되어 사용되는 게 전파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다른 하나의 연구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네. 그냥 시각화 전문가의 관점에서 잘못된 시각화의 예시들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그냥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연구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연구 사례에서는 그게 좀 트위터에서 아쉽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음, 좀 아쉬운 지점. 왜냐면 음, 그런 왜곡이 정말로 그 언론의 교란 혹은 여론의 교란을 아, 만드는 행위였다면 그러면 음. 심각한 문제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무언가였을 텐데 지금 22억 음, 개의 트위터 중 겨우 10,000개가 샘플로 수집이 되었고 그러니까 선택이 되었고 그중에 오독이라고 말한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얘의 전파 능력까지 평가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음. 왜냐면 이 왜곡이라는 데이터들은 과장과 사람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선택 행위를 수행했을 것인데 그 네네. 행위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가 결론 난 거잖아요. 아. 전파가 안 되면. 말씀해 전파 주신 그런 리트윗 전파와 관련된 이제 논문은 또 따로 있는데요. 제가 맨 그렇죠. 앞서서 그 무슨 유맵으로 이제 표현된 그런 시각화 2021년에 나왔던 그 논문이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 전파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까진 들으면 얘기하기 좋겠네요. 네네. 예. 고거의 음, 결과에 따르면은 그 안티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요런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을 했고 그게 굉장히 리트윗이 많이 되었다. 라는 게 이제 고 정말. 논문에서 예.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 왜 주제 가짜 뉴스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 어떤 메시지가 담겼을 때,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때 리트윗을 많이 받냐, 뭐 이런 연구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가짜 연구될 뉴스가 것 같아요. 생성되는 이유는 그게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일 거란 말이에요. 음. 그렇다면 그쵸. 이 유형을 분석할 때 사실 이 유형을 분석을 해 놓고도 '전파율이 같이 있어야 좀 더 유의미했지 않았나?' 같은 생각이 들어 음. 갖고 얘기를 꺼내 음, 봤는데 다른 분석이 있다고 하니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22억 개 중 10,000개면 너무 적은 수치잖아. 아까 23분의 1 보다 말도 안 되게 작은 수치지 않아요? 음. 예. 그죠.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의 수집 데이터일 텐데라고 생각을 해 네. 본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요 페이퍼의 목적은 그냥 요 트윗 자체의 요소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질적 코딩 음음음. 자체가 좀 분석 목적이었어서 고런 리트윗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음, 공감은 갑니다. 왜냐면 그 질적 코딩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그 기여일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또 공감이 가서 근데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랬으면 걔의 리트윗 분석은 정말 숫자 몇 개만 나오면 되는 얼마 안 되는 무언가였을 텐데 고게 네. 좀 왜냐면 지금 유형 분석을 해 놨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유형별 리트윗 수준 정도가 나왔으면 네. 그게 되게 제 입장에서 되게 완결된 연구처럼 보였을 것 같아 갖고 되게 좀 아 아쉬워서 얘기를 드려 봤고 맞아요. 이게 그 학회가 아까 무슨 학회라 그랬죠? 카이? 카이 네 라는 학교 예, 예, CHI 네 예. 라는 그러니까 학교인데 포커스가 학회 자체가 시각화에 있는 거니까 아마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런 정보의 전파 뭐 이런 것보다도 뭐 그래서 그렇지 네. 않았을까? 뭔가 포커스보다는 뭔가 하나의 주제로서 그 데이터 시각화는 음음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리트윗 이런 비주얼 미스인포메이션의 전파와 관련해서는 이 related work 앞에 그 리터러처 리뷰하는 파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 이제 이전 논문들을 가지고 많이 좀 이야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미리. 요 서론에. 네네. 서론에 음, 이미 그런 게 요런 있다고 연구가 하니 '나는 유형 네. 분류만 하겠어.' 같은 걸 하신 예. 거구나. 좋아요, 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음, 제가 논문을 다 본 건 아니어 갖고 근데 음. 좀 아쉬워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게 있었으면 되게 임팩트 있는 논문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까지 해도 대단한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제기한 어 문제점이라는 게 네. 사실 되게 큰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 미스유즈를 하는 것은 그러니깐 '내가 일부러 오독해.'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누구가 본능적으로 판단하도록 '어 저건 잘못했는데?' 라는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음. 학습한 누군가만 알 수 있는 잘못 사용했음은 되게 퍼지기 편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쓰면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라는 걸 전파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앞에 2 개만 빼고 뒤에 나머지 모든 사례는 전부 다 "이거 잘못됐는데?"라는 걸 알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알기 어려운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사실은 주장 그리고 그런 "이런 미스주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되게 어 논의를 할 때마다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음. 그 비슷하게 느껴지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때 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회사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시각화도 커버하고 있지, 데이터 인프라 뭐 개발,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다 커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할 때 그 지금 요 논의는 뭐랑 비슷하냐면 그 다수결 원칙의 문제점이랑 비슷해져요. 어. 앞에 2개 나머지 것은 다수결 원칙에서 잘못되지 않았어요. 데이터의 원리 원칙상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음. 어. 그러다 보니깐 일반적으로 잘못을 평가할 때 그 abnormal, 그러니깐 어 '이상치는 잘못됐는데?'라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원리적으로 잘못됐음을 평가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음. 예. 그래서 지금의 시각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원리적으로 잘못됐음이 전파되는 게 어려운 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혹은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전파력이 뛰어나. 음. 그러면 '그거는 플랫폼의 책임이지 않나?' 이런 음. 생각도 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플랫폼 정도의 스케일에서는, 특히 그 국가에서의 범위의 스케일에서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뭐라 그럴까, 지식은 이미 완전히 생산되어서 안정적으로 공급된 무언가이지만 소수만 알아서 전달되지 못하는 무언가인 거니까. 그것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언가들이 대부분 사실 이 범주에 속해 있어 갖고 전파되거나, 이것 때문에 여론을 만든다니, 이런 서로 정파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 갖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뭐지?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이거는 잘못되었음이라는 그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인정된 무언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음. 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는 '가짜 뉴스를 퍼나르지 마.'라고, '퍼나른 놈 잘못.' 이게 아니고 '이런 형태는 가짜 뉴스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잘못되었음이라고 규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얘기를 듣고서는 생각을 해 보면. 규제할 수 저 없잖아요. 왜냐면 어브노 맞아요.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상치로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깐 누구든 '이건 잘못됐네.'라고 알 수가 없는 무언가인데, 네. 지식 저는 자체는 네. 완전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당연히 플랫폼이 앞장서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위터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커뮤니티 노트 기능이라는 게 고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용자의 집단 지성을 활용을 해서 가짜 정보를 바로잡자라는 논의하에 이 버드워치라고 알려진 그런 커뮤니티 노트 기능을 적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컨텍스트 메모 같은 거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차트 이거 잘못 사용된 거예요."라고 이렇게 커뮤니티 노트를 이렇게 달아 가지고 이 트윗을 딱 본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 노트를 확인을 하고 그 트윗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고 있더라고요. 뭐 공감 가는 방법인 건 맞지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보가 잘된 정보에 비해 자극성이 높아서 4 배인가 5배 정도 전파력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깐 어 좋은 제대로 된 정보가 잘 전파되도록 만드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두면 5 배나 효과가 좋은 애가 압도할 거란 말이에요. 음. 음. 맞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상황에서
시스템 설계를 고민하지 않은 플랫폼들에게 너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교정해, 노력을 해, 음. 혹은 그거를 규제해라고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체제는 어떤 플랫폼이 생기든 어떤 지식 생산 방식이 생기든 유지될 거란 말이죠. 음. 그렇게 따지면 그거를 어떻게 규제해야 될까? 혹은 그 규제의 방식을 뭘로 정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어 트위터? 사실 오히려 지금 방조하고 더 권장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지금의 방식을 생각을 해 보자면. 그러니깐 근데 그게 그 플랫폼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러니깐 페이스북도 비슷한 문제였잖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어쨌든 방금 전에 말한 그 뭐지? 5 분의 1 정도 효과밖에 없는 정직한 정보가 아니라 5 배나 효과가 좋은 자극적인 정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드라마도 이제 그거 다 진짜 나 정말 모든 단어를 까먹은 것 같아. 뭐지? 어 아 풀어서 막장, 설명해 주세요. 아 막장. 막장. 막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자극적이고 전파가 잘 되고 즐겁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으니깐 하게 되는 걸 텐데, 이게 정직하고 어 사람들의 흥행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방금 말한 그 연구자들이 말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라는 가이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흥행성을 담보하냐? 라면 아니고, 음. 음. 사람들에게 잘 전파될 정보냐? 하면 아니고, 인 점이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 시각화 얘기를 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 언론의 역할이나 이런 플랫폼의 역할 이야기는 또 나중에 다른 콘텐츠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연구의 포인트가 그 잘못된 시각화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프 오독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걸 보면은 만들 때 이렇게 만드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화한 사람들을 위한 연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각화 음. 자료를 활용하는 대중들에 관한 연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게 물론 시각화는 표현된 정보이지만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시각적 표현 자체가 사실 왜곡하는 문제도 있긴 하죠. 앞에 보면 그 PPT로 그래프를 직접 만든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제목을 추가로 달거나 뭐 레이블을 달거나 뭐 손가락 아이콘을 넣거나 해가지고 사실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표현 자체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오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시각화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데이터 리터러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일부만 선택해서 시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각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한 일부만 가져온다든지, 혹은 뭐 인터랙티브한 플랫폼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비교 대상을 뭐 실수로 잘못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본인의 의도를 더 부풀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교 대상을 극단적으로 선택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선택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음. 그러니까 표본과 관련된 개념이 있느냐 여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 자료가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표로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화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리터러시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미션이 있다고 하면 시각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를, 일반적인 리터러시를 어떻게 습득하게 할 거냐, 데이터 리터러시와 관련된 오류를 어떻게 덜 범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음.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왜 어렵냐면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되게 강조하고 학습해야 된다고 주장들 하지만 사실 대부분 별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고 싶어 하지, 해석하고 싶어 하지, 객관적인 사실을 엄격하게 있는 그 자체로 해석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내에서 뭐 보고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설명하는 것을
본인도 원하지 않고 이 발표를 듣는 청중들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걸 선택하는 체리 피킹을 하게 되고 그럼 일반적인 데이터 리터러시에 반하는 그런 취사 선택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플랫폼으로 해결을 한다던가 시각화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관련 있는 문제라서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의도가 아니라면 체리피킹을 할 의도가 없는데 체리피킹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걸 왜곡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데이터를 찾다 보니 근거 자료를 찾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시각화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다행히 지금은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언어 모델을 활용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챗GPT나 클로드한테 그래프를 주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장을 같이 준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알려달라. 뭘 조심해야 되는지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그 다음에 대안적으로 근거를 더 잘 마련해서 뒷받침을 하려면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고 무슨 자료를 같이 봐야 되는지를 알려달라. 요 정도 프롬프트만 이용하면 굉장히 조목조목 잘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기은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짚었던 그런 오류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오류들을 아마 짚어줄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아니라면 내가 의도적으로 편향을 일으킬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객관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고 자료 만들기 전에 언어 모델한테 한번 물어보는 정도의 습관만 들여도 훨씬 이런 오류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제는 그렇게 해석할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네. 뭐 그렇게만 해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시스템 측면에서는 지금도 이미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자동으로 이게 페이크인지 여부를 체크해주는 그런 모듈들을 서비스에다가 부착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대선 토론에는 바로 페이크 뉴스인지 확인해서 그 실시간 그 생방송 중에도 바로 알람을 주는 식의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방송 토론 중에도. 그럼 이게 만약에 뭐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SNS 서비스에 이런 도구가 만약에 부착이 된다면 혹은 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뭐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게 좀 나와가지고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그 밑에 사실 여부를 점검해서 그걸 알려주는 그런 도구가 부착이 된다면 뭐 도구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박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항상 그런 제가 컨텐츠를 어디 만들어서 공개하기 전에 그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글을 쓰던 어디 뭐 발표를 하던 시각화 자료를 만들던 간에 일단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럼 뭐 우리 앞에 잠깐 얘기했던 O1 같은 모델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도 깊게 이런 비판 요소들을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찾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한번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소감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김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거는 데이터 리터러시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살짝 맹점은 그게 좀 안 와닿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별로 재미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내용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늘 PPT에서 같이 다뤘던 요게 좀 사례로 같이 들어가면은 '아 이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잘못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면은 좀 더 리터러시 교육이 좀 더 효과가 있으려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사실 표가 아니라 이 차트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전파에서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데이터 시각화가 강력한 정보 전달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 확산을 좀 부추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청취자분들이라도 요 데이터 시각화를 근거로 제시한 글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미 가지고 다들 계실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아직 못 아, 외웠어요. 멘트가 기억이 안 저도 나서. 그래요. 아, 네네. 지금도 못해요. 창의적으로 해주셔도 돼요. 그대로 아, 네. 읽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데이터 올릭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